상규 시작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심화반 강의하고 있는 정구청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3교시 이제 강평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뭐, 앞에서 쭉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셨을 거예요. 아까 릴레이 잠깐 보여드렸었죠. 3교시 1. 안 보여드렸어요? 이게 릴레이입니다, 릴레이. 되게 조그마죠. 릴레이가 여기 그림을 하나 첨부해 놨는데, 얘는 전기적인 스위치예요, 스위치. 어디다가 접점이 돼 있다가 반대쪽 접점으로 이동을 해갖고 껐다가 켰다가 하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릴레이라고 합니다. 릴레이. 여기 좀 그림을 보면 대략 이렇게 그려져 있죠. 이렇게 접점이 구성되어 있어요. 전기적인 신호를 주고요. 얘가 코일입니다. 코일. 원래 접점이 붙어있는 곳을 B접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안 붙어있던 쪽을 A접점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뭡니까? 신호를 주면 당초에 얘 코일은 자성을 띠고 있지 않아요. 평소에는 자성을 띠고 있지 않다가 여기 이제 철판 하나 붙여놨습니다. 가동철판이라 그래서 철판 하나 붙여놓고 얘가 신호가 전기적인 신호가 들어가고 전기가 들어가고 얘가 코일에 전원이 투입되면 이놈이 자성을 띱니다. 자성. 그걸 우리 여자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여자가 되면 이 자석이니까 얘를 당겨오겠죠. 일로 이렇게 당겨오면 접점이 일로 가서 붙는 거예요. 일로 이쪽으로 가서 붙습니다. 이런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것을 릴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2번에 릴레이 원리 및 구조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릴레이의 그림 잠깐 뭐 간단하게 그려져 있고 원리를 보면 평상시에는 코일이 소자돼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기적인 자성을 띠고 있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당초에는 B접점하고는 접점이 돼 있고 A접점은 떨어져 있다가 얘가 코일에 전원을 투입하면은 코일 자체가 여자돼서 자성을 띠게 돼갖고 가동철판을 끌어당겨서 A접점하고 접점이 바뀌는 거죠. 이제 B접점에서 A접점으로. 그리고 이렇게 전기적인 신호를 주는 것을 릴레이라고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BC 접점 릴레이 작동 원리 이런 걸 물어봤네요. 접점 회로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좀 써놨어요. A접점은 보통 때는 접점이 떨어져 있더라 이런 거죠. 스위치를 조작할 때만 접점이 붙는 타입이다 이런 겁니다. B접점은 보통 때는 붙어 있다가 스위치를 조작하면 접점이 떨어지는 접점을 B접점이라고 한다. C접점이라는 것은 A접점, B접점을 케이스 안에다가 넣어놓고 A접점이나 B접점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것을 C접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접점을 사용할 때 규칙이 뭐냐 이런 걸 써놨어요. 동그라미 1번에 보면 A접점은 떨어진 모양으로 B접점은 붙어있는 모양으로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또 도면을 그릴 때 수평인 경우에는 A접점은 위쪽에 접점이 있으면 A접점 위에다 그린다는 얘기죠. B접점은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그린다는 얘기예요. 또 수직인 경우에는 여기 지금 그림이 있는 것처럼 A접점은 오른쪽에 B접점은 왼쪽에 붙어있는 거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동 원리를 ABC 접점의 작동 원리를 가장 간략하게 좀 그려놨습니다. 릴레이입니다. 릴레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릴레이를 여기다 설치한 거예요. 그리고 A접점. 릴레이에 대한 A접점입니다. 릴레이에 대한 A접점. 얘는 램프예요, 램프. 여기서는 뭐 적색 램프를 그려놨습니다. 적색 램프.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B접점을 당초에 이제 붙어있는 접점이죠. 붙어있는 접점. 릴레이에 대한 B접점을 구성하고 있어요. 뭐 그린 램프 이렇게 표시를 해놨네요. 여기다가는 압력 스위치를 표시해놨는데 뭐 감지기일 수도 있고요. 압력 스위치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여기가 수동, 자동
자동 접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자동 쪽에다 이렇게 그림을 다 붙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림을 갖고 있죠. 당초에는 전원이 일로 투입되는 거죠. 이쪽으로. 전원이 투입되면 자동으로 와서 여기서 끊어져 있잖아요. 끊어져 있으니까 릴레이가 작동을 안 합니다. 릴레이가 작동 안 하니까 A 접점은 그대로 떨어져 있고 B 접점은 붙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녹색 등이 지금 점등하고 있는 상태예요. 녹색 등이. 그런데 뭐 압력 스위치가 작동을 하던, 자동인데 압력 스위치가 작동을 하던, 아니면 스위치로 수동으로 바꾸던, 수동으로 바꾸면 일로 전원이 투입돼 갖고 릴레이가 작동을 하죠. 릴레이가 작동을 하면 A 접점이 붙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붙는 거죠. 여기 A 접점이. B 접점은 반대로 떨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A 접점 통해서 적색 등이 표시가 되고, 얘는 떨어지니까 녹색 등은 꺼져버리게 되는 거죠. 켜져 있다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이제 ABC 접점의 작동인 거죠. 작동. 가장 간략하게 그려봤어요. 그래서 작동 원리를 평상시에 C 접점이 자동 위치에 있고 압력 스위치 접점이 꺼지면 릴레이가 작동하지 않으니까 A 접점은 오프되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적색 등이 꺼져 있다는 얘기죠. 또 B 접점이 붙어 있으니까 녹색 표시등이 온되어 있는 상태였다. 그랬다가 화재 시에 릴레이가 작동하는 여건이 되면 압력 스위치가 작동되거나 아니면 수동으로 작동을 시켰을 때, 감지기 접점이라 했네요. 압력 스위치 접점이 온되고, 그러면 릴레이가 작동해서 A 접점이 붙고 B 접점이 떨어지면서 적색 등이 켜지고 녹색 등이 꺼지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릴레이는 뭐 여기 한번 구경해 보셔도 좋죠. 근데 생각보다는 되게 작은 스위치입니다. 작은 스위치. 여기 보시면 지금 보이시죠? 안 보이시겠네. 이쪽 접점은 지금 붙어 있어요. 이쪽에. 이쪽은 떨어져 있고. 이게 이제 요게 코일이죠. 여기 파란 게 있는 게. 전원이 일로 투입되면 얘가 자석이 돼 갖고 얘를 끌어당기니까 이쪽으로 가서 붙는다는 얘기죠. 릴레이였습니다. 릴레이. NFPA 203 2번에 203하고 72 발신기 설치 기준을 비교 설명하시오 그래놨네요. 우리 203 기준은 잘 아시는데 72는 조금 쓰기가 좀 어려웠었죠. 자, 개요해 보니까 이번에 발신기라는 것은 화재 발생 신호를 수신기에 수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설치 기준은 법 기준이니까 좀 암기가 돼 있었던 분들은 좀 쓰실 수 있었을 거고, 암기가 안 돼 있던 분들은 조금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았겠죠. 우리 화재안전 기준상에서는 발신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된다 하고 있습니다. 조작이 쉬운 장소, 또 스위치는 바닥에서 0.8m 이상 1.5m 이하, 2번에 층마다 설치해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각 부분으로부터, 소방대상물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 수평거리 25m, 또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에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위에 방금 말씀드린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장소 벽에 또는 기둥에다가 설치를 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표시라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다가 설치를 하되 부착면으로부터 15도 이상 범위에서 10m 이내 어느 곳에서도 식별할 수 있는 적색 등으로 해라 라는 거죠. 뭐 이런 그림 많이 보셨죠? 우리 등, 표시등 이렇게 설치되어 있으면 이 15도 각도에 있는 10m 거리 어느 곳에서도 이 적색 등을 갖다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문제는 이제 70인데 (72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NFPA 72에는 설치하는 벽면이면 벽면, 요 배경 색깔하고 다른 색상으로 설치를 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작동부는 42인치 이상 48인치 이하 높이에다 설치를 해라 라는 거죠.
발신기 버튼을 말씀드린 거죠. 또 경보 목적으로만 사용해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눈에 잘 띄고 접근에 방해받지 않는 장소에다 설치를 하라. 빨간색 페인트를 칠하거나 아니면 빨간색 플라스틱으로 적색으로 만들어 놔라 이런 얘기죠. 각 층의 출입구로부터 1.5m 이내에다가 설치를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수평거리는 61m 이내에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폭이 40피트 이상인 개구부 측면에 개구부 각 측면으로부터 1.5m 이내에다가 설치를 하라는 게 이제 72의 기준이었죠. 어쨌든 조금 국내 기준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72는 조금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3교시는 자꾸 6문제 중에 3문제가 기준 문제를 쓰는 문제가 나와갖고 아마 좀 3교시가 조금 어렵게 또 느껴졌던 분도 계실 거고 또법 암기가 좀 많이 돼 있으신 분들은 좀 상대적으로 좀 쉬울 수도 있었고요. 자, 우리 방화댐퍼 설치 기준, 설치 시 고려사항, 방연 시험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설치 기준은 국내법에서 뭡니까? 철판 두께 1.5T 이상, 그 다음에 연기 온도에 의해 자동으로 닫혀야 된다. 또 닫혔을 경우에 방화상 유해한 틈새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죠. 또 제한설비 검사 표준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또 IBC 규정, 여기서도 1.5시간 이상, 또 3시간 이상 내화 성능을 요구하고 있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거는 뭡니까? 우리 평가반에서 쭉 많이 다뤄보셨죠. 이거에 대해서는 평가도 많이 하시고. 자, 이 댐퍼에 대한 설치할 때 고려사항이 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려사항. 댐퍼를 설치할 때 고려사항이 뭐냐. 보니까 댐퍼를 갖다가 설치를 해놨는데 얘가 어디 설치하는 거예요?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 이런 데다 설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얘를 방화구획에다 관통부에다가 화염이 넘어가지 말라고 이제 뭡니까? 방연 댐퍼를 해놨는데 그 옆에 개구부가 있으면 말짱 도루묵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댐퍼 주위에 방화구획 벽체에 개구부가 존재하는지 이런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댐퍼를 설치했을 때 댐퍼 주위에 댐퍼를 설치하고 나서 틈이 생기는 그 틈새는 내화 성능을 확보를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정구조를 하죠. 인정구조.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인정받은 구조, 내화 성능 인정받은 구조. 또 닫혀 있을 경우에는 방화상 지장에 있는 틈새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얘를 갖다가 설치했는데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점검구가 설치가 안 돼 있으면 얘를 점검을 할 수가 없겠죠. 점검구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또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게 똑바로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도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점검구 간섭 및 개방 가능 여부도 확인해 줘야 된다. 또 점검구와 댐퍼 이격거리가 적정한지를 봐줘야 된다. 점검구가 있어갖고 올라가고 점검하려고 봤더니 댐퍼가 저 끝에 있어요. 손이 안 닿아. 그러면 점검이 불가능하겠죠. 또 설계 도면상 설치 위치하고 실제 시공되는 위치하고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방연댐퍼 방연시험입니다. 방연시험. 그래서 방연시험을 하는데 이런 시험체 틀에다가 이렇게 연결해 놨죠. 여기 이제 뭡니까? 시험체 틀에다가 시험체를 설치를 하고 여기는 압력상자, 여기는 기밀상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체는 연동 폐쇄장치를 포함한 것으로 해야 된다. 또 밑에 칸에 실제 것과 동일한 조건에서 제작된 것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조건으로 달고 있습니다. 이 시험장치는 송풍기죠. 송풍기. 그 다음에 압력을 조절할 수 있는 압력 조절 장치. 압력 조절 장치요. 그 다음에 이쪽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차압 측정기. 또 여기 유속을 측정하는
유속 측정기가 있네요. 여기는 다 오픈되어 있는 거죠, 얘하고. 그래서 시험 방법 및 통기량을 산출하는데, 시험 방법은 시험체에 부착한 다음에, 압력상자에 부착한 다음에 폐쇄를 한 상태에서 시험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에 보면 시험을 하는데 압력 조정기를 가지고 압력차를 10, 20, 30, 50파스칼의 압력을 각각 줘서 통기량을 측정해 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3회 해라, 3회. 3회 정도 측정을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 통기량은 이런 수식을 갖고 하네요. 통기량은 P부터 나왔네요. 이런 공식을 가지고 하네요. 이런 공식을. 자, 계구부의 면적. 그렇죠? 계구부의 면적. 그 다음에 단위 뭡니까? 시간당 통기량. 그리고 P1은 당초의 절대압력이죠. 일기압. 그 다음에 뭡니까? 배관 내의 뭡니까? 절대압력. 그리고 뭡니까? 당초 절대온도. 그 다음에 시험할 때 배관 내의 절대온도. 이렇게 해갖고 측정을 하더라라는 거죠. 메타 3승 퍼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이런 단위를 갖네요. 그래서 얘를 측정해서 3회 측정을 해서 성능 기준을 보니까 20도씨일 때 20파스칼에서 통기량이 5 메타 3승 퍼 메타 제곱 민 이하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하여야 된다. 얘도 뭐 기준에 대한 암기사항에 대한 문제였죠. 4번은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화재안전 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방사시간의 정의가 뭔지, 그때 기준은 뭔지, 또 제한하는 이유가 뭔지를 설명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얘기하는 흔한 기본 문제죠, 기본 문제. 우리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시간이고요. 농도를 나타내고 있죠. 농도. 우리 방사시간은 방사를 개시한 시점부터 최소 설계 농도에 도달할 때까지의 필요한 약재량의 95%를 방사할 때, 그때 시간을 갖다가 방사시간이라고 합니다. 방사시간. 또 우리 최소 설계 농도에 도달해서 이 설계 농도를 쭉 유지하고 있는 이 시간을 설계 농도 유지 시간이라고 하죠. 우리 방사시간을 물어봤어요. 방사시간. 약재량의 최소 설계 농도에 도달하기 때 필요한 약재량의 95%가 방사되는 거예요. 뭐 한간에는 여기 95% 이렇게 했는데 아닙니다. 여기 농도항이에요. 농도항. 약재량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방사시간의 정의가 그렇습니다. 정의는 소화약재가 방호구역 각 부분에 최소 설계 농도의 95% 이상 해당하는 약재량이 방출될 때 필요한 시간이더라 이런 거죠. 그 기준은 우리 할로겐 화합물 청정 소화약재는 우리 10초 방출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또 불활성가스계는 청정 소화약재는 1분 방출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뭐 CO2도 쓰시고 다 쓰셨죠? 근데 그걸 쓴 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CO2 뭐 막 쓰셨는데 채점하는 사람이 청정소화약제를 모르시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청정소화약제가 뭔지를 모르실 수도 있어. 다 써면 다 알고 있네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고, 그거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딱 물어본 거는 청정 소화할지만 물어봤으니까 이번에는. 그래서 방사 시간을 제외하는 이유, 왜 제한하느냐 이런 거죠. 우리 우리 옛날에 정규반 때부터 분노 유지 뭐 이러면서 쭉 방기를 했었죠. 원하지 않는 분해부 산물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빠른 시간에 방출함으로써 원하지 않는 분해부 산물의 생성을 갖다가 줄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원하지 않는 분해부 산물이라는 게 할로겐산이죠. HF, HBr, HCl, HI 이런 것들이죠. 이런 놈들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얘기하는 그 중에 이놈이 불산이 가장 대표적이더라. 그 불산이란 놈은 왜 그러냐 이런 거죠. 자극성. 우리 연소 쪽에서도 배웠었죠. 열적 손상, 비열적 손상에 대해서요. 그 비열적 손상에서 우리 이놈은 자극성, 독성 가스들어간 겁니다. 독성 가스. 자극성은 인체 수분하고 반응을 잘하더라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소화기관 내에, 호흡기관 내에 어떤 수분들, 점막 이런 것들에 반응을 해갖고 폐부종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사망할 수 있더라. 또 독성이라는 놈은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가져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낫는 게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손상, 또 유전자의 변이 이런 것들을 가져와요. 얘네들은 대대손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대대손손. 이런 물질이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뭡니까? NFPA 704에서는 얘를 302로 표현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 코사가에 대해서는 TWA라는 놈으로 얘를 얘기하더라 이런 얘기합니다. 얼마? 0.5. 이 TWA라는 게 만성독성이죠, 만성독성. 하루 8시간 동안에 주 5일 근무를 했다. 그때 노출돼도 인체에 자정작용에 해를 미치지 않는 그런 농도를 얘기합니다. TWA. 또 TWA가 아니고 이게 TLV죠, TLV. TLV, TWA, TLVC. 이런 거죠. C는 단 한순간 또 이 농도를 초과해버리면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런 농도를 얘기하더라. 3ppm. 또 2.5mg per 메타삼승. 이런 정도의 농도를 얘기하더라는 거죠. 저런 독성 자극성 물질 때문에 빠른 시간에 방사해갖고 분해부 산물이 열분의 생성물 그놈이 생기는 거를 방지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방호구역 내에 약재하고 공기하고 균일하게 혼합을 위해서 빨리 방사한다 이런 얘기예요. 균일하게 혼합되면 균일한 설계농도 유지를 할 때 유리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충분한 유속을 통해서 액상 기상 흐름을 균일하게 유지하자 이런 얘기죠. 이 배관을 타고 가면서 기화되는 그 기상 방출이 되는 것을 갖다가 양을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균일한 설계농도 유지를 위해서 빠른 유속을 가지고 방출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죠. 또 하나 직간접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화재가 우리 알파 T의 제곱으로 성장하니까 시간의 제곱에 비례해 갖고 화재는 이렇게 성장하죠. 이렇게 알파 T의 제곱으로. 그죠? 이 빠르게 성장하니까 이 빠르게 성장한 것을 빨리 약재를 뿌려 갖고 조기에 소화를 해버리면 이런 피해들, 인적, 물적 이런 피해들을 갖다가 최소화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방사 시간을 제한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NFPA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내용들을 좀 안 가지고 오셨으면은 20점짜리, 25점짜리 답안에 좀 양이 좀 부족했겠죠. 자, 5번에 방염에서 현장 처리 물품의 품질 확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설명하시오 했습니다. 방염이라는 거는 무기재료나 유기재료, 뭐 천연재료 이런 방염제를 사용해서 방염 처리를 하는 것을 말하더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방염은
화재 초기에 화재 확대 방지, 또 불꽃 전파를 지연, 단절시키는 성질, 이런 성질을 가진 걸 방염 성능이다라고 이제 뭡니까? 법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죠. 예, 방염은 초기 화재, 초기에 저염, 화재가 불이 옮겨 붙을 때 시간을 지연시켜주는 그런 목적을 하고 있죠. 초기 저염 화재를 지연시켜주는 목적을 합니다. 그래서 방염 처리라는 것은 선처리하는 놈도 있고 후처리하는 놈도 있다는 거죠. 선처리라는 것은 생산하거나 제작 시에 방염 성능이 있도록 제작을 하는 거고, 후처리는 뭡니까? 현장에서 뭡니까? 방염, 목재나 합판 등에 대해서 방염 도료, 방염액, 뭐 방염 필름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나중에 후처리로 방염 성능을 부여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방염 후처리의 문제점을 갖다가 얘기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보니까 뒤에 이제 방염의 흐름도입니다. 방염 성능 검사 흐름도. 신청을 해요. 신청하고 뭡니까? 접수하고 뭡니까? 시료 제출하고 성능 검사하고 성능이 나오면 오케이 해주는 거죠. 오케이 해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점은 이 시료의 제출을 업자가 한다는 거예요. 업자가 제출하는 시료를 업자가 가지고 가서 내가 이런 시료에 대해서 현장에 이거 설치했어 라고 얘기를 하고 검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미등록된 무자격 방영업체가 시공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의 면허를 빌려서 그 사람한테 계약을 시킨 다음에 시공은 내가 하고 둘이서 이제 나눠 먹게 하는 거죠.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또 이 시료, 제출되는 시료가 업자가 딱 가지고 가고 제출을 하니까 그 시료가 진짜 신뢰가 있느냐라는 거에 문제점이 생길 수 있어요. 보면 현재 방염 처리 현장에서 시공된 시료를 채취를 하게끔 돼 있는데 이 시료를 방영업자가 채취해갖고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허위 시료 제출에 따른 신뢰성 문제가 생길 수 있더라. 시험종으로 제출할 시료 부분은 잘하는 겁니다. 몇 번씩 해갖고.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좀 대충대충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신뢰성이 제출된 시료하고 시공된 거하고 좀 품질이 다를 수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방염 관련 전문 기술 인력이 부족하더라. 도료나 뭐 필름 뭐 이런 것들로 시공을 하는데 이 시공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시공 인력이 좀 부족하다. 비숙련공이 시공을 하니까 시공 품질이 저하될 수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시공 매뉴얼 미준수에 따른 부실 시공 우려도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방염 처리를 할 때 목재 합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겉표면을 갖다가 매끈하기 위해서 빼빠라 그죠? 빼빠. 사포. 죄송합니다. 사포. 샌드페이퍼 이런 걸로 막 면을 갖다 도장이 잘 먹으라고 딱 갈아주는데 그런 작업을 할 때 그 다음에 도장을 한 다음에 1차 하도를 하고 또 완전 건조된 다음에 또 하고 이런 횟수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숙련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데 미건조 상태에서 다시 칠해버리면 들떠버린다는 얘기죠. 그런 문제점도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성능 저하가 일어날 수도 있더라. 또 국내 방염 성능 기준에는 우리 목재에 대해서는 최대 연기 밀도 시험을 안 하게 돼 있어요. 법에 보시면 우리 뭐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 뭐 두께 뭐 2mm 미만의 벽지 뭐 쭉 있지 않습니까? 소파, 의자, 뭐 섬유판, 합판 쭉 있는데 나머지는 다 연기 밀도가 400 또는 200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목재에 대해서만은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은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을 하는 거죠. 등록된 방영업자가 시공할 수 있게 만들어라. 그거를 하려면 실제 등록된 업체가 실제로 시공하는지 관리 감독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시료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거죠. 현장에서 뜯은 건 알겠는데 뜯었는데 그 뜯은 놈이 현장에 실제로 있는 놈을 뜯어가고 제출하는 놈도 똑같은 놈인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뭐 인증용 메모 기록, 뭐 사진 촬영 뭐 이래 놨는데 그 시료 뜯을 때 관리 감독자가 가서 자기 사인해 놓는 거죠. 그거 뜯어와 갖고 실제로 제출되는 거하고 맞는지 사진 촬영하고 다 해봐라 이런 얘기죠.
또 기술 인력도 확보 좀 해줘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단순 그냥 도장 작업하는 그런 게 아니라 방염 전문 기술 인력 확보를 위해서 교육도 좀 하고 또 기술 인력 양성을 좀 해줘야 되겠다. 또 시공 매뉴얼 준수에 따른 부수 시공을 좀 방지해줘야 된다. 도장면의 처리, 도막 건조 시간, 도장 횟수 이런 것들에 대한 매뉴얼을 작업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지키고 있는지 잘 좀 확인해 봐야 된다 이런 거죠. 국내 방염 성능 기준을 보완할 필요도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목재에 대해서도 최대 연기 밀도 시험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분히 좀 현장적인 문제였죠 이거는. 자, 6번에 위험물 제조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서 안전거리 보유공지, 표지 게시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일어났습니다. 우리 안전거리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거리와 위험물 관리법의 안전관리법에 대한 안전거리가 따로 있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우리 물질하고 물질 사이에 이 거리를 얘기하더라. 위험물질, 위험장소 간의 서로 간의 거리. 또 위험안전관리법에서는 위험한 물질이나 장소로부터 뭡니까? 어떤 건물 간의 이격거리를 얘기하더라.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죠. 이건 온 사이트를 얘기하더라. 얘는 아웃 사이트를 얘기하더라. 단위 공정 안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거리가 단풀 이사장이 뭐 이렇게 외웠었죠. 단위 공정하고 플레어 스택하고 단위 공정하고 사무실하고 단위 공정하고 어디하고 공정하고의 사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얘는 아웃 사이트이기 때문에 뭐 문병 가죽 뭐 외웠었죠. 문화재, 병원 뭡니까? 가스, 그 다음에 주거용 이런데 50m, 30m, 20m, 10m 또 고압전선 7에서 35km 또 35km 초과 얘를 기준으로 3m, 5m 기준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죠. 얘가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시행규칙 별표 4의 내용입니다. 별표 4의 내용. 안전거리 단축 기준 뭐 넣어놨는데 얘 108회 때 기출됐었죠. 얘는 단축 기준에 대해서는. 한번 쭉 보시고 자, 보유공지입니다. 보유공지. 위험물 최대 수량에 따른 보유공지를 나타나고 있네요. 지정 수량의 10배 이하일 때는 3m, 초과하면 5m 이상 보유공지를 확보해야 된다. 이 보유공지는 뭐예요? 절대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공지죠. 뭐 때문에? 소화활동이나 피난 이런 거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거리입니다. 공지예요. 여기에는 다른 어떤 시설물 같은 걸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보유공지의 제외네요. 제외. 작업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엔 완화해주겠다라는 제외 조항도 있습니다. 제외 시, 근데 얘를 제외하려면 방화벽이 내화 구조해야 되고 육류 위험인 경우엔 불연제를 사용해야 된다. 또 이번에 출입구문 및 창 등의 개고부는 가능한 최소로 하고 자동 폐쇄식 갑종 방화문을 설치해야 된다. 3번에 방화벽의 양단 및 상단이 외벽 또는 지붕으로부터 50cm 이상 돌출하도록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게 완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런 조치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표지 및 게시판을 보면 사실은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많이 봤던 건데 표지 및 게시판에 대해서는 또 많이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거죠. 사실은 표지는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 제조소라는 표지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표지가 한 변의 길이가 0.3, 다른 변은 0.6m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줘라. 바탕은 백색이고 문자는 흑색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게시판을 설치해야 되는데 보기 쉬운 곳에 한 변의 길이가 0.3, 다른 변은 0.6m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만들어라.
또 3번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유별, 맨윤지, 품명, 또 최대 저장 수량, 취급, 최대 수량, 지정 수량의 배수, 안전관리자 성명, 직명 이런 것들을 기재해 놔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탕은 백색, 문자는 흑색으로 처리를 해라. 5번에 인류 위험물 중 알카리 금속인 과산화물과 삼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은 물기연금, 이류 위험물은 화기주의, 이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 삼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사류 위험물 또는 제5류 위험물은 화기연금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물기연금이라는 것은 청색 바탕에 백색 문자로 써라. 화기주의는 또는 화기연금은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로 표시를 해줘라 이런 얘기죠. 어쨌든 3교시는 좀 기본 문제도 좀 있었고 반 정도는 좀 아는데 나머지 반을 갖다가 잘 안 나오니까 이걸 건드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었던 것 같아요. 자, 암기가 좀 많이 돼 있었던 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쉬웠을 거고요. 암기가 좀 많이 안 돼 있었던 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3교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분들 중에 반드시 합격자는 나오고요. 그죠? 시험이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결국에는 합격하실 분들은 합격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채점이 다 끝나서 점수가 공포될 때까지는 네가 잘 봤니 내가 잘 봤니는 모르는 겁니다. 누가 합격할지는 며느리도 몰라요.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겁니다. 좋은 결과 다 얻으시길 바라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